이제 7번째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아까 6번째 상황에서는 한 작용점에서 힘들이 여러 개 작용할 때 합성하는 관계를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힘이 딱 2개만 존재하는 경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 관계도 6번째 상황에서 우리는 이미 4개짜리에 대한 어떤 힘들을 갖다 합성하는 관계를 갖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2개짜리 간단히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든 힘들을 어떻게 하면 되지? 가로 방향, y 방향, 어떤 XY에 대한 어떤 분력도로 다 나누고 나서 X는 X끼리 Y는 Y끼리 더하게 되면 결국 힘은 몇 개만 남아요? 서로 직과 좌우는 2힘만 남습니다. 결국 합력의 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시면 되고 방향은 어떤 탄젠트 세타라는 관계로부터 정의를 하시면 되는데 힘이 만약 이렇게 달랑 2개만 있다라고 치면 어떤 역학적 합력 관계를 갖다가 기하학적인 어떤 길이값 계산을 어떤 하는 관계로서 이 관계를 갖다 대체해서 합력 관계를 갖다 고려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평형사변형법을 갖다가 취한다라고 치면 이런 관계로 나타낼 수 있고 힘의 크기는 각각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려하려고 하는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점으로부터 이 평형사변형의 그 대각선 길이만큼이 합력의 크기가 될 겁니다. 그럼 이 합력의 크기만을 갖다 정의한다라고 치면 이 관계를 갖다 적용하기 앞서가지고 일단 미리 이런 관계를 갖다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이면 고등학교 산수 수학 시간에 다 고려를 해봤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삼각형에 이 하나의 변, A 변 길이 값을 해결한다라고 치면 이 값을 정의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값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A 변을 제외한 다른 두 변, B 변, C 변, 그 두 변 사이에 껴있는 각. A 변의 길이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A 변을 제외한 다른 두 변의 길이와 그 두 변 사이에 껴있는 각의 크기를 알고 있다라고 치면 이 변의 길이를 갖다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관계가 있죠. 기억이 나시겠죠? 코사인 제곱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볼까요? 이 관계를 가지고서 한번 저 두 심에 대한 합력 관계를 갖다 고려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관계에서 보다시피 A변 길이를 고려하기 위해서 다른 두 변의 길이와 사이에 끼어있는 각을 알면 이 변 길이를 갖다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자, 여기에서 이 평형사변형이 있어가지고 이 합력은 대각선 길이 방향의 길이 값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려했던 삼각형은 위에 있는 삼각형을 고려해도 좋고 밑에 있는 삼각형을 고려해도 좋은데 밑에 있는 삼각형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변 길이를 고려하기 위해서 이 삼각형에서 우리가 필요한 값은 다른 두 변과 이 두 변 사이에 껴있는 각의 크기가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서 이미 이 변과 이 변은 평행선이기 때문에 이 각은 동의각으로서 그 크기가 이미 알파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이 사이에 껴있는 각은 파이 마이너스 알파, 즉 평각 180도에서 알파를 뺀 차액만큼의 각이 된다는 걸 알고 있겠죠. 그럼 이 삼각형에서 우리는 이 두 변의 길이와 사이에 끼어있는 각의 크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대변의 길이인 F라고 하는 합력의 크기를 갖다가 결정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코사인 제곱법칙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이런 형태로서 아마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 코사인 각을 보시게 되면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럼 결국 이 각은 2사분면의 각입니다. 그럼 2사분면에서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값이죠. 그래서 이 관계는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라고 다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결국 합력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힘의 제곱, 두 번째 힘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배의 첫 번째, 두 번째 힘의 곱과 코사인 사이에 껴있는 각의 관계로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처럼 힘이 만일 2개만이 하나의 작용점에서 존재한다라고 치면 그 두 힘에 대한 관계를 갖다가 한 개의 힘으로 합력하는 관계, 합력을 갖다가 합성하는 어떤 관계는 어떤 6번째 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힘들을 갖다가 분해 합성하는 절차를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로부터 합력 관계를 갖다 결정해도 좋지만 힘이 2개만 있다라고 치면 이런 코사인 제곱법칙을 적용하셔서 간단히 처리하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점의 작용 두 힘에 대한 관계를 갖다가 합성하는 관계는 이 식으로부터 명확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이제 이 코사인 제곱법칙을 적용할 때에 이 부호는 마이너스 부호였는데 여기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보게 되면 이 부호가 플러스다, 그죠?
근데 원칙은 코사인 제이 법칙은 마이너스 값인데 이게 플러스가 된 연유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값은 알파가 아니었고 이 파이 마이너스 알파였기 때문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간단히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호와 이 부호에 대한 관계를 갖다 명확히 하셔서 코사인 제이 법칙의 부호는 마이너스였고 합력에 대한 관계에서의 부호가 이 플러스였으니까 이 관계가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에서 왔다는 것을 갖다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8번째 사항, 마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두 물체가 이처럼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 한 개 물체만을 갖다가 어떤 움직임을 유발시키려고 하면 과연 이 힘이 얼마만큼 필요로 할까? 그 얘기는 결국 이 물체에 어떤 힘을 주어서 이 방향 움직임을 유발시키려 하는 데는 어떤 힘이 소요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얼마만큼 힘을 줘야 될까요? 결국 힘이 아주 작을 경우에 이 물체에 힘을 주면 이 물체는 움직임이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저항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처럼 두 물체가 이렇게 경계면을 가지고서 이렇게 붙어 있을 때 한 개 물체에다가만 이 물체에 대한 어떤 상동 운동을 유발시켜서 움직임을 유발시키려고 하면 어떤 소요의 힘이 필요한데 그 소요의 힘은 결국 이 물체가 작용력에 대해서 물체 움직임에 반대 방향에 어떤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영향력을 우리는 마찰 저항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물체 마찰 저항력, 이 구조 물체가 움직이려고 하는 운동을 일으키려는 방향에 대해서 항상 그 경계면에서 상대적으로 그 움직임을 저해하려고 하는 저항력이 유발되는데 이를 마찰력이라 하고 결국 이 마찰력보다 이 작용력이 더 커지는 순간 이 물체는 움직인다는 얘기겠죠. 이때 이 마찰력의 크기는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이 물체가 어떤 무게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치면 물론 자중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전부 다 이 평면에서 모든 관계를 또 고려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물체의 자중은 그 물체의 형태를 나타내는 단면에 도심에서 지구 중심을 향한 방향으로서 그 자중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찰력의 크기는 그 두 물체 경계면에 작용하는 자중과 물론 자중 전체가 아니라 이 경계면에 작용하게 되는 수직력, 두 물체 경계면의 어떤 거친 정도를 나타내주는 값, 마찰계수라고 하는데 이 마찰계수의 곱, 이 두 값의 어떤 곱에 의해서 그 마찰력 크기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물체를 갖다가 다른 물체에 대해서 상대운동을 유발시키려고 하면 그 저항력이, 상대운을 저해하려는 저항력이 마찰 저항력, 이 F라고 하는 값, 즉 N 곱하기 U라고 하는 그 값보다 이 작용력 P가 크면 물체 움직임이 유발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물체를 갖다가 움직이게 하는데 필요한 힘은 이 마찰력보다 크면 된다. 그래서 그 상대운동을 상대운동을 저해시키려는 어떤 저항력인 마찰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는 것을 갖다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절에 대한 어떤 힘에 대한 얘기들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고 두 번째 모멘트에 대한 얘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힘에 대한 얘기로부터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에 가해지게 되면 어떤 움직임을 유발시킨다. 어떤 그런 얘기를 따랐는데 과연 그럼 구조물은 힘을 받게 되면 어떤 이동변이, 움직임이 생긴다는 것을 갖다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움직임들은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는 것인가? 하는 관계를 갖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서 모멘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원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자, 이 원판에 이런 힘 F를 갖다가 가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합시다. 물론 이 원판에 이런 힘을 가하게 되면 이 물체는 이렇게 힘이 존재하는 선상 어딘가로 존재하겠죠.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은 힘에 대한 얘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물체상에서 하나의 절점을 갖다가 구속시켰다라고 치면 여기다가 원판에 못을 박았다고 칠까요? 이제 이 힘을 주게 되면 이런 물체의 어떤 이동변이 유발되지 않을 거죠. 왜냐하면 물체의 한 개의 절점이 구속당하기 때문에 이 물체는 이 방향으로 움직임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 물체가 힘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없을까요? 가만히 정지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란 얘기죠. 어떤 움직임이 생기냐면 이 점을 중심으로 이 물체는 이동변이는 구속되었기 때문에 뺑글뺑글 돌려고 하는 어떤 이런 회전 움직임이 유발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체가 하나 있다라고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하시고 이 물체에 이러한 한 개의 힘이 존재합니다. 먼저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힘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떤 똑같은 영향을 줄 만한 한 개의 힘으로서 지금 합성을 한 상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물체는 아마 이런 변형이 하나 생길 텐데 여기에서 저 관심은 이 구제 끝단에 있는 이 절점입니다. 이 절점이 힘 P를 받은 염이 어디로 옮겨왔죠? 이리로 옮겨왔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 어떤 2차원 평면상에 있어서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어떤 힘을 받는 물체의 어떤 거동, 그 반응을 갖다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절점이 어떻게 움직였다? 가로 방향으로는 이것만큼 움직임이 생겼고, 세로 방향으로는 이 길이만큼 어떤 움직임이 생겼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과연 여기 있던 알갱이 하나가 이렇게 움직인 다음 이렇게 움직임만 생겨 가만히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최초에 이 관계를 갖다가 사각형 형태로 알갱이를 생각했다라고 치면, 자, 힘을 받기 전에 이 알갱이는 주어진 부재축과 평행한 상태에 놓였을 겁니다. 이리 옮겨와서는 이 알갱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각형 형태 그대로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이제 이런 부재가 힘 P를 받아서 이런 노란 곡선 형태로 어떤 변형이 생긴 상태인데, 이때 사각형 알갱이는 이 절점, 이 변형이 생긴 곡선의 이 절점을 지나는 접선에 대해서 평행한 형태로서 이렇게 위치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이 절점은 이 하중에 의해서 가로 방향, 세로 방향으로 위치 변화가 생기고, 아울러 어떤 움직임이 생겼냐면, 최초엔 이런 축에 평행하던 알갱이가 이런 축에 평행한 형태로서 이렇게 회전 움직임도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물체의 움직임을 우리가 2차원 평면에서 고려한다라고 치면, 결국 이 주어진 한계 힘에 의해 가지고, 물론 이제 이 한계 힘은 다시 이와 같은 풀력들로 고려할 수 있을 텐데, 이 작용력이 가지고 있는 가로 방향에 대한 성분력 때문에 이 절점은 가로 방향에 대한 이러한 변이가 유발되었고, 세로 방향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이 절점은 세로 방향으로의 이것만큼의 변이가 유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이 물체의 움직임을 보니까 이 절점 하나에 대해서 이런 회전 움직임도 생기고 있는데, 결국 이 회전 움직임도 이 작용력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회전 움직임을 유도한 것은 뭐냐? 작용력이 갖고 있는 영향 중에 또 하나의 능력이 뭐냐면, 이처럼 물체의 절점 하나라도 이렇게 회전 움직임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작용력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영향인 회전력, 즉 모멘트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했다라고 판단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하중 P를 받게 되면 어떤 물체에 있어서 한계 절점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2차원 평면에서 가로 방향 움직임, 세로 방향 움직임과 아울러 이 절점은 회전 움직임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물체의 움직임을 고려하고 이 힘에 의해서 이런 물체의 변이가 유발되었는데, 각각 이런 움직임을 더 유발시키는 요인들이 뭐냐면, 이 작용력을 가지고 있는 X방에 대한 성분력, Y방에 대한 성분력, 또 하나 더 모멘트라고 하는 것이 이런 움직임까지 고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원판에 있어가지고 힘 F를 가하게 되면 그 방향에 대한 이동 변이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 더 고려할 수 있는 움직임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움직임이 뭐다? 이와 같은 회전 움직임인데, 이런 회전 움직임을 갖다 유발시키는 요인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모멘트라고 정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앞서까지 얘기한 모든 관계에서 여러 개의 힘을 갖다 합성하는 어떤 일련의 관계들은 결국 2차원 평면에서 물체의 움직임은 가로 이동, 세로 이동, 회전 움직임, 이런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으며, 각각 이 물체의 움직임을 갖다 주도하는 요인들은 작용력은 물론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놈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들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임이 생겼다는 얘기인데, 이놈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들은 다시 X방향으로 물체를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X방향에 대한 성분력, Y방향으로 물체를 움직이게 하려는 Y방향에 대한 성분력, 또 하나 더 이 절점 하나를 갖다 회전시키려고 하는 모멘트라고 하는 어떤 영향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앞으로 이제 2차원 평면에서 물체의 움직임을 몇 가지 관점에서 관계를 갖다 평가하겠다? 이와 같이 가로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였고, 세로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였고, 회전 움직임이 얼마만큼 생겼는가, 각각 그러한 물체의 움직임들을 고려를 하고, 그런 물체의 움직임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들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힘과 차이를 두어가지고 어떤 다른 특성 있는 요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단지 물체의 움직임을 유발시켜주는 하나의 요인으로서, 특히 어떤 물체의 회전 움직임을 유발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요인으로서 모멘트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의 교재에 보시면 주어진 것처럼 어떤 힘의 작용 선상에 있어서 힘은 물체를 갖다가 이동시키려는 능력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한 점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려는 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갖다 뭐라고 두겠다? 모멘트로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회전시키는 요인도 뭐가 가지고 있다? 이 작용력, 이 P가 결국 가지고 있었던 요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물체의 움직임 이와 같이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보고, 각각 그 세 가지 관점에 대한 물체의 움직임을 유발시키는 요인들로서 X방향, Y방향 성분력과 모멘트라고 하는 것들로 나누어 생각을 하겠다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과연 이 절점에 대해서 이 물체 움직임, 회전 움직임이 생기는데, 그 회전 움직임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그 회전력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 작용력과 고정되었다고 가정되어진, 즉 회전의 중심점까지 이르는 연직 거리의 곱의 형태로서 그 회전력의 크기를 갖다가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모멘트라고 하는 것의 크기는 힘 곱하기 고정되어진 절점까지 이르는 연직 거리의 곱, 이런 형태로서 나타낸다. 물론 이제 모멘트라고 하는 것의 이 부호는
뭐 단위와 부호는 뭐 주어진 것처럼 힘 곱하기 거리 값이 모멘트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뭐 단위로서는 힘의 단위가 뭐예요? 킬로그램 중 길이 단위 뭐 센티미터 뭐 미터 좋습니다. 그래서 힘의 어떤 단위에다가 길이 단위를 갖다가 추가시켜주면 되겠고, 부호는 물론 이 모멘트라는 것도 어떤 물체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어떤 요인이기 때문에 결국 힘과 유사한 형태다. 힘과 똑같다. 그래서 결국 이놈도 벡터의 어떤 일종이기 때문에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은 시계 방향 회전이냐 반시계 방향 회전이냐 이런 관계로서 이제 따지게 되는데, 물론 지금 그림에 주어진 것 같은 이 힘은 이 절점에 대해서 F 곱하기 D만큼의 모멘트를 가지고 있으며 그 회전 방향은 이 절점에 돌아가는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멘트는 크기는 하중 곱하기 길이 값으로서 방향은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라서 그 방향 부호를 갖다가 고려를 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시계 방향을 양의 방향, 반시계 방향을 음의 방향으로서 고려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이제 힘이라는 개념과 모멘트에 대한 정의까지 알므로써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고려할 물체의 어떤 거동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기로 했느냐면, 이처럼 가로 방향 움직임, 세로 방향 움직임, 회전 움직임, 이렇게 세 가지 어떤 물체의 움직임을 고려하고, 각각 이런 움직임들은 작용력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 집합인 X방향에 대한 영향, Y방향에 대한 영향, 회전 영향, 이 세 가지들이 각각 그런 물체 움직임을 주도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결국 여태까지 어떤 힘을 여러 개의 힘들을 갖다 한 개의 힘으로 합성하는 일렬의 관계들은 결국 뭐다? 이런 세 가지 물체의 움직임이 똑같이 유발될 수 있는 형태로 결국 여러 개를 갖다가 한 개의 힘으로 고려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게 있는데, 처음에 그 힘에서 네 번째 사항에서 이렇게 서로 직가로 작용하는 두 개의 힘은 이렇게 대각선을 작용하는 한 개의 힘으로 표현을 해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물체에 이런 합력이 작용할 때와 이런 두 개의 불력이 작용할 때 유발될 수 있는 모든 역학적 거동이 똑같기 때문에 합력과 불력은 똑같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모멘트라는 얘기까지 들었기 때문에 결국 합력 하나와 불력은 물체에 작용했을 때 어떤 거동이 똑같다는 얘기는 가로 방향의 움직임, 세로 방향의 움직임, 회전 움직임, 이 세 가지를 똑같이 유발시킨다는 얘기겠죠. 결국 그 움직임을 주도한 요인은 Fx, Fy, 모멘트인데, 결국 합력과 불력이 구조물을 작용했을 때 똑같은 힘으로 평가한다는 얘기는 합력과 불력이 갖는 Fx, Fy, 모멘트라는 요인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힘만 얘기를 했을 때 모멘트를 정의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합력의 X방의 성분력이 이놈 자신이고 이 합력의 Y방 성분력이 이놈 자신이기 때문에 결국 합력과 불력은 X, Y에 대한 영향이 같기 때문에 같다라고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하나 더, 회전에 대한 영향까지 같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무데나 잡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모멘트 중심점을, 모멘트라는 관계는 힘 곱하기 연질거리니까 고정되는 절정을 갖다 하나 가정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여기에서는 이 작용점을 갖다가 모멘트 중심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모멘트는 힘 곱하기 고정된 모멘트 중심점까지 이런 연질거리의 곱이라고 그랬다. 그죠? 그러면 합력은 역시 작용점을 지나니까 모멘트 0. 이 두 불력도 모멘트 중심이라고 가정된 작용점을 지나니까 0으로서 합력과 불력은 이 절점에 대한 모멘트 크기가 0으로서 이미 같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좀 아주 특수한 경우죠. 물론 이 합력과 불력에 대한 관계의 작용점이 어떻다? 동일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서두에 제가 힘에서 합력과 불력은 X방향, Y방향 영향이 같기 때문에 같다. 모멘트는 증명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합력과 불력, 이 두 부류에 대한 작용점이 같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X와 Y에 대한 관계만이 같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모멘트에 대한 관계는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그런 특수한 상황에 놓여서 얘기를 안 했는데, 물론 지금 이제 모멘트 얘기까지 아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 경우에는 이 작용점을 모멘트 중심으로 고려했을 때 합력이나 불력이나 이 절점에 대한 모멘트 크기는 0으로서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는 이미 위치를 고려했다 하더라도 역시 합력과 이 두 불력이 일으키는 이 작용점, 하나의 모멘트 중심점이라고 가정되는 절점에 대해서 회전의 크기가 이미 똑같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물론 한 점에서 되는데 다른 점은 안 될까?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려한 모든 역학적 관계에서는 한 절점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다른 모든 절점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작용점이 같아서 모멘트 관계는 따지지 않아도 이미 성립이 되는 상태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일렬에 이제 여러 개의 힘들을 갖다 이제 합성한 일들을 갖다 더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여러 개의 힘을 한 개의 힘으로 합성해서 합력 형태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다?
물체의 어떤 거동을 똑같이 유발시킬 수 있는 상태로서 그 영향력을 갖다 달리 표현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세상은 이제 칠판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처럼 평면에 있어서 물체의 움직임 몇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겠다. 결국 가로 방향의 물체의 이동, 세로 방향의 이동, 회전에 대한 움직임. 이 세 가지 영향이 똑같이 생길 수 있다고 치면 같은 힘으로서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여러 개의 힘을 주고 한 개의 힘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는 가로 방향 영향, 세로 방향 영향, 회전에 대한 영향이 같을 수 있도록 표현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사항. 일단 뭔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뭐 이와 같은 두 개의 힘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힘의 연직거리는 D라고 하는 것으로서 알고 있다. 물론 이 두 힘은 평행하게 작용하고 D만큼의 연직거리를 갖고 떨어져 있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힘을 갖다가 한 개의 힘으로 표현을 한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 관계를 갖다가 따뜻하게 표현할까요? 자, 이미 이 작용 힘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 개 힘으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이제 모멘트 정의까지 나타낸 어떤 결과로서 이 두 힘이 갖는 어떤 물체상에서 가로 방향에 대한 물체의 움직임, 세로 방향에 대한 물체의 움직임, 회전에 대한 움직임, 이 세 가지 영향이 똑같이 생길 수 있도록만 표현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두 힘이 갖는 가로 방향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힘들이 모두 세로 방향에서 표현했기 때문에 그럼 이 물체의 두 힘이 이렇게 작용할 때 세로 방향의 물체 움직임 어떨까요? 하나는 F만큼 올라가죠. 하나는 F만큼 내려오자 했으니까 이 세로 방향 두 힘에 대한 이 물체의 움직임은 역시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 더 고려되죠. 모멘트에 대해서. 그러면 이 두 힘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물체의 회전력 정도는 얼마만큼 될까? 모멘트 중심을 갖다 하나 고려해야 되는데 어디를 고려할까요? 아무데나 고려도 관계없습니다. 연산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힘이 작용한 선상 요 한 곳을 갖다가 모멘트 중심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를 모멘트 중심을 했다라고 치면 힘 F는 요 점에 대해서 모멘트를 갖다가 유발시키지 못하죠. 모멘트 중심을 지나기 때문에. 그럼 이 힘은 요 점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회전력이 하나 표현이 될 거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력인데 모멘트 중심을 여기를 잡았을 때 이런 회전력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힘에 대해서 모멘트 중심점을 갖다가 고려하기 위해서 이 점을 갖다 잡았다라고 치면 이제 이 힘은 상대적으로 요 절점에 대해서 회전 방향이 회전력을 유발시키지 못하고 이제 이 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요? 역시 FD만큼. 만약 힘이 작용한 점이 아닌 다른 어떤 임의점을 잡았다 하더라도 어떨까요? 알파만큼 떨어졌다? 상관없다는 얘기죠. 역시 이 힘은 이 절점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려는 회전력이고 모멘트 거리는 요 절점까지 F, D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요 힘은 이 절점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영향이 F 알파만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는 반시계 방향으로 F, D 플러스 알파, 하나는 시계 방향 F 알파. 방향이 반대니까 역시 힘을 갖다 연산하는 관계로처럼 어떻게 해줄까? 큰 놈 방향을 갖다 쫓아가고 큰 놈에서 작은 놈의 크기를 빼버리게 되면 이런 관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결국 이 두 힘에 대한 어떤 관계를 갖다 고려하기 위해서 모멘트 중심점 어디를 잡다 하더라도 그 모멘트 크기는 같고 결국 이 두 힘을 갖다가 한 개의 힘으로 합성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와 같은 하나의 회전력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처럼 두 힘을 갖다가 똑같은 영향을 가지고 있도록 한 개의 힘으로 고려를 했더니 힘의 형태로 표현이 안 되고 이처럼 하나의 회전력을 유발시킬 수 있는 회전력으로서만 표현이 되어진 이러한 특수한 두 힘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력이라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처럼 두 힘이 합성을 했더니 이처럼 힘의 형태로 표현이 안 되지고 회전에 대한 영향력만 표현이 되어지는 이러한 형태의 두 힘을 갖다 우리는 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력이라고 하는 정의는 크기는 같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D만큼, 임의 거리만큼 떨어져서 평행하게 작용하는 두 힘에 대한 관계를 우력이라고 하고 이런 힘은 결국 이런 하나의 회전력과 그 영향력이 항상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